이해찬 당대표의 속개 소명으로 더불어민주당 제8차 최고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예, 지금부터 8차 최고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이해찬 당대표의 모두 발언 듣겠습니다. 어제 정부에서 9.13 종합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여러 가지 부동산값이 급등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범부처별로 논의를 많이 해가지고 부동산 대책을 많이 발표했는데 목표는 분명합니다. 초기 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주제를 가지고 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공급 대책은 다음 주에 추석전에 발표하기로 했기 때문에 어제는 우선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부분에서 논의했는데 저는 이 문제를 보면서 정말로 이제 더 이상 우리 사회에서 아파트나 이런 주택을 가지고 불로소득 왕창 벌겠다는 이런 좀 생각이 이제는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물론 정부 대책이 이렇게 나왔는데 이 대책 갖고 안 되면 더 강화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까지 해서 국민들하고 정부가 서로 경쟁하는 그런 상황이 이제 끝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주택을 가지고 불로소득을 버는 잘못된 관행이 정말로 많은 사람들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부 정책에 대해서 이해를 많이 해주시고 언론에서도 제대로 분석도 하지 않고 이렇게 이 정책을 만들 거라고 하는 보도들을 많이 하는 걸 봤는데 자제해 주시기 다시 한번 강력하게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공급하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신혼부부라든가 연령층이라든가 이런 서민층을 위한 공공주택 위주로 공급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처럼 이렇게 아파트나 주거 주택을 가지고 갈등을 빚는 나라는 없습니다. 이것으로 정치 대비를 진심으로 기대를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 문제 가지고 다시 또 시장이 개관이 생긴다면 그때는 정말로 더 강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남북 공동연락사무소가 계속 갔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1년 전에는 상상도 못하던 그런 일들이 이루어졌습니다. 판문점 선언 이행하는 아주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조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그냥 연락관계만 하는 것이 아니고 상설로 숫자를 보내는 것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거라고 봅니다. 의미 있는 역사적인 장소입니다. 남북 공동연락사무소가 평화의 거점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를 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주에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평양을 방문하시던 남북 정상회담을 갖게 됩니다. 그 정상회담의 성과에 따라서 남북 경제교류 협력, 한반도의 비핵화 이런 부분들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미국 주한미국 대사가 예방을 오셨는데 저하고 대화하는 과정에서 북한 정권이 그렇게 비합리적인 사람이라고 보진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 듣고 대화가 가능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북미 간의 대화도 이제 점차 여건이 성숙되면은 좋은 성과를 내기를 진심으로 기대를 하겠습니다. 사법부 창립 어제가 70주년인데 그거를 지켜보는 제 입장은 좀 참담합니다. 저도 대법원에서 여러 번 재판을
그 터무니없는 재판을 받았던 사람인데 뭐 그건 옛날 그 군부독재 시절이나 그러니까 그렇다고 치더라도 이렇게 민주화된 정부 하에서 환경 하에서 이런 사법농단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참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그 일입니다. 앞으로 사법부 스스로 뭐랄까 자정하는 그런 역할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박주민 의원님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실 것 같은데 저는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 홍명표 원내대표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개성에서 남부 공동연락사무소가 역사적으로 문을 엽니다. 앞으로 1년 365일 남북이 상시 소통할 수 있는 대화 창구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한반도 평화와 공동 번영을 위한 노력이 하나씩 결실을 맺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수 야당은 여전히 대립과 갈등을 키우려고만 합니다. 어제 판문점 선언 기준 동의안이 자유한국당 반대로 대통령의 상정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비용 추계를 문제 삼고 있는데 비용 추계는 앞으로 남북관계 진전에 따라 매우 가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현실적으로 예측 가능한 내년도 예산만 제출한 것입니다. 추후 발생할 예산은 사업 규모와 기간이 정해지면 국회에서 다시 심사와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국회가 확실한 예산 통제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임위 선정조차 반대하는 것은 애초에 기준 동의를 해줄 생각이 없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판문점 선언은 한반도 평화와 공동 번영의 길을 열어가는 중요한 합의입니다. 판문점 선언에 대한 국민의 지지율이 72%라는 점에서 알 수 있듯이 한반도 평화를 위해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하라는 것이 국민의 뜻입니다. 시대착오적인 색깔론을 버리고 평화 번영을 위한 길에 동참해 줄 것을 야당에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어제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습니다. 어제 대책은 부동산 투기로 돈 벌 생각은 없애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울 등 규제 지역에서 집 2채 이상을 가진 다주택자에 대해 종부세율을 최고 3.1%로 높이고 세금 부담을 12배 이상으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집 한 채 이상을 가지고 있으면 추가로 집을 사기 위해 은행 대출을 받는 것도 엄격히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과도한 부동산 투기는 망국적입니다. 현재 부동산 시장이 양극화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우리나라 주택 보급률은 100%인데 10가구 중 4가구는 무주택자입니다. 저소득층 10가구 중 3가구는 내 집 마련에 10년 이상이 걸립니다. 반면 다주택자는 매년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2012년 대비 2016년에 26%가 늘었습니다. 서울 지역의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무려 44.3%가 증가했습니다. 특히 세금보다 집값이 더 많이 오를 것이라는 투기 심리가 문제입니다. 투기 세력이 더 많은 집을 사들이면서 집값을 올리고 서민들은 폭등하는 집값에 한숨을 내쉬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이번 대책을 통해 이 같은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런데 만약 이번 대책으로도 투기 심리가 진정되지 않을 경우에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추가 대책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가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중재로 쌍용차 사측과 노조 마병보다 전원복직에 잠정 합의했습니다. 오늘 공식 합의문을 통해 지금까지 해직 상태로 남아있는 119명의 해직 노동자에 대한 복직 방식과 복직 시기가 발표된다고 합니다. 무려 9년을 끌어왔던 쌍용차 해고자 국정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2009년 구조조정으로 1,800명의 노동자가 해고됐고
조직 논의가 지연되면서 30명의 노동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국제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경제사회 노동일을 중심으로 첨예한 노사 갈등의 문제를 이렇게 푸는 것처럼 앞으로도 우리 사회의 주요한 미래를 위해서 해결해야 할 사회적 현안들에 대해서도 사회적 대타협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으로 박주민 최고위원의 발언이겠습니다. 예, 제가 사법농단 관련해서 자주 발언을 해서 오늘 안 하려고 했더니 갑자기 하라고 그러셔가지고 어제 법의 사법의 날을 맞아서 대통령님께서도 법원에 스스로의 개혁, 자정을 요구하셨습니다. 거기에 부응해서 대법원장도 수사에 보다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법원의 자정 노력은 최소한의 것입니다. 법원의 자정 노력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국민의 신뢰가 예전처럼 회복될 것이라고 보지도 않습니다. 그러한 최소한의 것과 함께 국회가 이미 저희가 의견을 밝힌 것처럼 국정조사나 법관 탄핵, 특별재판부 관련된 입법을 통해서 같이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하는 절차를 같이 진행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어우러질 때야만이 국민분들이 예전과 같이 사법부를 신뢰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제 상임정차 해고 문제가 9년 만에 해결의 물꼬를 탔다는 소식을 듣고 밤에 진짜 눈을 의심했고 정말 기뻤습니다. 굉장히 늦었지만 이제라도 그렇게 해결의 물꼬를 트게 된 점은 대단히 기쁜 일이라고 안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숙제는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복직 문제 해결되었고 사측이 노동자와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취하했지만 사업 현장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이번 피해를 배상하려면 정부가 제기했던 손해배상 사건은 아직도 그대로인 상황입니다. 지난달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는 쌍용차 업체 사업 당시에 경찰이 유혹적으로 강제 진압을 했다라고 확인한 바가 있고요. 이러한 진압은 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최종 승인하는 것임도 밝혀진 바가 있습니다. 진상조사의 발표대로 진압작전의 위법성이 존재했던 만큼 정부는 진압 과정에서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취하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들어서 정부의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이 소송의 취하는 쌍용자동차 해고 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의미하며 불법적 공권력 행사의 재발을 방지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국회에서도 이를 위해서 필요한 일이 있다면 열심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짧게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카드사의 이익 규모에 대해서 다툼은 있지만 금융당국이 발표한 것을 봤을 때는 충분히 더 수수료 인하의 여지가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영세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카드사와 금융당국은 카드 수수료 인하에 좀 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한다는 말씀도 마지막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으로 박광원 최고위원님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박광원입니다. 어제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는데요. 궁극적으로 집은 주거의 공간이지 그것을 좀 투기 대상이 아니라는 어떤 사회적 합의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이 주택 시장을 합리적인 어떤 시장 원리가 작동하도록 만드는 것인데요. 굉장히 중요한 것이 전세 월세입니다. 전월세 상한제, 그 다음에 계약갱신 청구권제를 반드시 도입해야 하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국회가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관심을 이렇게 해태해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제가 계속 가짜뉴스 말씀드리는데 독일에서 굉장히 가짜뉴스 대책을 앞서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올 1월부터 시행을 했는데 왜 독일이 가짜뉴스 대책에 이렇게 적극적이고 강한 대책을 마련하는가? 그것은 나치의 경험 때문입니다.
어떤 정치적 선동 세력이 얼마나 국민들을 고통 속으로 빠뜨릴 수 있는가 위협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 사회적 합의, 공동체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이런 행위에 대해서 질서 교란 행위로 굉장히 강력하게 단속을 하는데요. 올 1월부터 6월까지 유튜브에서 무려 21만 건의 신고가 있었습니다. 이게 문제가 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유튜브에서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약 6만 개 정도, 27% 정도가 정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서 차단 조치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유튜브나 또 페이스북이나 이런 공간들에서 가짜뉴스가 유통되는 것을 강력하게 정부의 의지를 갖고 또 국회에서도 가짜뉴스에 대해서 반드시 뿌리를 뽑겠다는 의지를 갖고 대책을 마련하면 저는 가능한 일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가짜뉴스는 만드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것을 유통시키는 시장의 책임자들이 책임의식을 가져야 돼요. 그걸 가지고 돈 벌 생각만 할 게 아니고 이것이 얼마나 우리 사회를 위험에 빠뜨리는가 공동의 책임을 갖고 대처할 필요가 있다. 이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입법을 통해서 이 문제가 반드시 실현되도록 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으로 소음치료위원회 말씀 있겠습니다. 예, 정부가 금강산 관광 분당과 그리고 오이선 조치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남북 경업지에 대해서 1228억 원을 지원하기로 한 결정을 잘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합작선은 남북관계 바탕을 해가지고 피해를 입은 남북 경업 기업에 정부가 책임지는 자세로 지원을 하기로 결정한 것은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되는 국민 입장에서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고 문재인 정부가 제대로 된 결정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앞으로 피해기업 지원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남북경협 사업을 추진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남북경협으로 남북 경제가 동방성장하고 활발한 왕래 교류가 진행될 수 있다면 그게 바로 평화가 될 것입니다. 예, 이 평화가 경제고 그리고 경제가 평화를 가지고 이런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진다면 지금 우리 저성장에 위기처럼 한국 경제가 발전할 수 있는 탈출구를 갖게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평화와 경제 두 마리 토끼 함께 잡는 이 조치를 해야만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는 초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외야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우리 경제를 살린다는 입장에서 함께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이고 그리고 이 일각에서는 남북관계 판문점선을 비준 동의하게 되면은 비용이 들 것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는데 비용은 들지만은 그 편익을 생각하면은 비용보다 훨씬 많은 경제적 이익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것은 누구든지 알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판문점선에 대한 비준 동의를 이런 이유로 미룰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자세로 경제를 살려야 된다. 이 일념에서 판문점 비준 해야만이 되는 상황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판문점 비준 동의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김혜영 최고위원님의 말씀 있겠습니다. 예, 앞에 말씀들 주셨는데요. 또 붙여서 쌍용차 노사의 해고자 복직 합의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난 7월 10일 문재인 대통령께서 마힌드라 그룹의 아난드 회장을 만나서 쌍용차 해고자의 복직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를 하셨습니다. 이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주신 문재인 대통령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동시에 소중한 결단을 내려준 쌍용차의 무기업인 인도의 마힌드라 그룹에 고마움을 전합니다. 올해 반드시 처리해야 할 법안이 있습니다. 바로 청년기본법입니다. 대한민국 청년들은 지금 그 어느 때보다 힘든 현실에 마주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8년 7월 전국 청년 실업률은 9.3%로 나타났습니다. 실업률뿐만 아니라 등록금 문제, 주거 문제 등 청년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들이 많이 놓여 있습니다. 2016년 발의된 청년기본법은 벌써 2년째 국회에서 지금 방치되고 있습니다.
청년기본법 통과를 위해 수많은 청년단체에서 1만 명의 청년 서명을 국회에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회는 아직까지 청년들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청년을 정의하는 기본법이 없는 상황에서 아직까지 청년에 대한 개념조차 명확하지 않습니다. 청년을 가리키는 나이는 국가기관 정당마다 다르고 국가적 차원의 종합계획은 사실상 없는 상황입니다. 청년 정책의 컨트롤 타워가 없는 상황에서 청년 정책은 주로 지방정부 단위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역 간 일관된 청년 정책이 투입되지 않아서 차별과 타락체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청년기본법은 청년에 대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청년의 권리 보호, 정책 결정 과정의 참여 확대, 고용 촉진, 능력 개발, 복지 향상 등 청년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한 법안입니다. 지난 5월 21일 청년미래특별위원회에서 발의된 7건의 단일안이 제출되었고 특위에서 여야 의원 18명 전원이 공동 발의 형식으로 특위 단위에서는 통과가 되었습니다. 여야가 한 목소리로 청년기본법 통과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 국회 본회의에서는 반드시 청년기본법을 통과시켜 청년들에게 힘이 되는 국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남희순 최고위원회 발언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그 대정부 질문에서 자유한국당의 김무성 의원이 소득주도 성장을 태어나지 말아야 할 괴물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정말 무책임하고 어처구니가 없는 그런 주장입니다. 소득주도 성장은 OECD와 ILO 등의 국제기구도 지시하는 경제 정책으로 저성장의 늪에 빠진 세계 경제 출구 전략입니다. 미국과 영국을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들이 추진하고 있는 임금 주도 성장의 다른 이름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임금 주도 성장을 보완 강화한 소득 주도 성장을 추진하는 까닭은 저임금 노동자뿐만이 아니라 고통받는 중소기업과 680만 자영업자, 소상공인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절실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공정 관행을 개혁하고 공정경제를 확립해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소득을 함께 끌어올리는 소득주도 성장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은 보수야당이 소득주도 성장 흔들기를 멈추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소득주도 성장을 뒷받침할 민생개혁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서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중소기업의 눈물을 닦아주는데 적극 협조할 것을 촉구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 당이 추진하고 있는 민생연석회의를 출범하면서 자세하게 한번 설명드리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한 가지 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작년 겨울부터 사실 공포물처럼 퍼진 미투 흉년이 현재도 진행 중입니다. 최근에 학교에서 발생한 성희롱 성추행뿐만이 아니라 그 교사들의 성차별적 발언을 고발하는 스쿨미투가 SNS를 통해서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학교나 해당 교육청에서는 제보자 색출이나 계정 삭제 등 학생들이 입단 속에 급급해 하기보다는 성희롱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와 2차 피해 방지 등 이런 조치들을 취할 것을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이번 그 정기국회 중에는 130여 건의 미투 법안이 처리되어야 합니다. 지금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양성평등 기본법,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그리고 저희 당이 당론으로 정해서 추진하고 있었던 여성폭력 방지 기본법 등 20건의 미투 관련 법안이 의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내용들이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요. 행정안전위원회라든지 문체위원회라든지 여러 위원회 진행되고 있는 미투 관련 법안들이 이번 정기국회 중에 꼭 심의가 돼서 본회의가 통과될 수 있도록 여야가 합심해 줄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일단 이상 모두 발언을 마치고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수고를 부탁드립니다.